자, 시작을 하죠. 이제 또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첫 강의를 대수학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수학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잠깐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틈틈이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지만 우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이 얘기를 시작을 해보고 들어가 보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목표하고 수단을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것이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건 다르게 강의해요. 이유가 뭐냐면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수학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라 무엇이죠?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제 강의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친절해요. 빨리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지만 제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한다면 이거 지금 하는 강의보다 불친절하게 강의를 해요. 왜? 수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다 알려드리면 그 사람의 수학 실력이 안 늘거든요. 분명히 제 강의도 다르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그것을 혼동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일단은 기억할 것은 임용시험을 합격할 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점수가 몇 점이겠느냐라는 거예요. 100점이 아닌 거예요. 그걸 명확히 합시다. 자, 몇 점이 목표가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임용시험은 몇 점 이상 합격, 몇 점 이하 불합격이 되는 시험이 아니죠. 인원수를 정해놓고 인원수로 자르는 시험이에요. 자, 내가 아무리 잘 봤다고 느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보면 난 떨어져요. 내가 80점 맞았다고 좋아해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90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60점 못 봤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못 보면 붙는 게 시험이 임용시험이에요.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점수가 몇 점이냐면 다른 사람 평균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1점만 더 맞으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1점을 더 맞자가 목표예요. 바로 지난 월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났었고요. 올해 아마 임용시험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비슷하게 혼동을 줬던 모양이에요.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할 걸 기대했는데 불합격이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 자,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봤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시험 보러 갔을 때 문제가 쉽다, 내가 잘 봤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더 위험해요. 그때 나만 쉬운가요? 다른 사람 다 쉬워요. 내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더 기회예요. 다른 사람 다 어려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올해 나는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걸 잘 봐야 돼요. 이 1점을 어디서 놓쳤는지를 봐야 돼요. 자, 기입형은 뻔하죠. 틀리고 맞고 명확해요. 문제는 서술형과 논술형에서 자신의 생각과 점수가 달리 나온다는 것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 수학 실력이 있어야 아무래도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수학 실력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실전의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지금 1, 2월 달에 대수학에서는 대수학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문제풀이도 할 거거든요. 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가 필요하고요. 실전 연습은 여러분이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다 푸는 게 상당히 벅차요.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서술형, 논술형에서 감점을 줄이는 거예요. 부분 점수를 받는 거예요. 자, 실수는 기입형의 실수는 치명적이죠. 몇 점이 날아가요? 2점이 날아가기 때문에 다 잘 알아요. 기입형 실수하지 말아야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 알아요. 문제는 어디서의 감점이 중요하냐면 서술형, 논술형에서의 감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올해 시험을 잘 봐서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기입형은 자기 예상대로 다 됐을 거예요. 문제는 어디가 점수가 달라요? 자기 예상하고 서술형, 논술형에서 점수가 달라요. 자, 여기선 감점이 있고 부분 점수를 받는 게 있는데 이걸 등한시하게 되면 올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이 미리 익혀두면 다른 사람이 못 볼 때 1점만 더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수강생들한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를 바라고 공부를 하라고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바라요. 시험 문제가 쉬우면 이건 제 손을 떠난 거예요. 누가 실수 안 하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리한테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분명히 유리하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자, 기본 이론은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수단과 목적을 헷갈려요.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꾸로 돼야 돼요. 기본 이론은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예요. 물론 도구가 좋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좀 유리해져요. 하지만 도구가 좋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취미로 하는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도구가 좋으면 뭔가 좀 더 유리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도구만 좋다고 다 잘하느냐? 절대 아니죠.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차이가 뭔지를 봅시다. 기본 이론은요, 일단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숲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만큼만 알면 돼요.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만 알면 돼요. 자, 이제 대수학을 예로 들면 기본 이론은 대수학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이해했다고 문제를 푸는 거 아니죠. 문제 풀 때 필요한 지식은 대수학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관련된 부분을 완벽히 이해해야 되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나무를 보는 것이에요. 나무를 보는 것과 숲을 보는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만 이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건 좀 지우고 갑시다. 자, 어떤 사람이 문제풀이 공부하는데, 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전체적인 이해도예요. 쭉 항상 일정하게 똑바로 같이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럴 때 잡혔을 때요. 이 부분이 어렵다고 느낄 때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가 있어요. 자,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우면 일단 넘어가도 괜찮아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결과만 외우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시험 공부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목적으로 돌아갑시다. 수학이 목적이 아닌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수학 자체가 목적인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잠깐 한 부분 좀 몰라도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에 큰 지장이 없다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여기에 시간을 잔뜩 투자해서 이거를 이만큼 올렸다고 해서 시험 성적이 올라가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본 이론은 집중을 해야 돼요. 역시 기본 이론은 개인차가 있죠.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본 이론을 평균적으로 잘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이 다 다르고요. 그 개인차는 여러분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전략을 세울 때 그 개인차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걸 공부했다.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전략을 짜고 마지막에 시험을 대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기본 이론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만 기억해도 충분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결과만 이렇다? 이 정도만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시험엔 절대 안 나요. 그런데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떤 부분이에요? 전체 흐름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시험에 안 나니까 여기 넘어가겠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가려주는 사람이 바로 제가 해드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 부분이 너무 막혔다고 여기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풀이는 군임은 이 부분의 지식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 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기본 이론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이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를 못 풀면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완벽한 이해를 하는 것은 무엇을 도구로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기본 이론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문제풀이는 풀이만 보고 모르면 외우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건 실패한 문제풀이에요. 뭐하러 문제를 풀어요? 기본 이론만 해서 충분히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문제풀이에서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문제풀이는 이런 문제는 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실패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기본 이론만 해서 내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 기본 이론의 이해도를 높이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높이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문제풀이반이에요. 자, 이제 이 두 개를 적절히 잘 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의 전범위를 전부 다 완벽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작년 2013년에
수학 교육을 제외하고 순수 수학만 봤을 때 기입형이 10문항, 서술형이 7문항, 논술형이 1문항이에요. 전부 합쳐서 18이지만 서술형, 논술형은 여러 군데를 건드려 볼 수 있으니까 기껏해야 많아야 20몇 부분이에요. 그 많은 수학의 범위 중에서 기껏해야 시험에 나는 부분은 진짜 많아야 24, 5부분밖에 안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의 모든 범위를 다 알 필요 없다라는 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에 여러분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기본 이론반에서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단계지만 시험을 한 2-3달 앞두고서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자, 선택하는 부분이 너무 적으면 당연히 곤란하죠. 너무 많으면 집중하는데 문제를 일으켜요. 수학 다 선택해버리면 뭐예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처한 상태를 잘 이해해서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시험 한 2-3달 앞두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집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택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돼요. 단 1점이라도 깎이면 안 돼요. 완벽히 맞아야 되는 부분을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할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완벽히 자신 있는 부분, 여기 문제가 나오면 나는 완벽히 맞아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해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자, 제가 선택이라고 했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선택하지 않는 부분은 포기하는 부분이다? 아니에요. 선택하지 않는 부분은 자, 이제 이렇게까지 공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 출제 나면 단 1점도 나는 깎이지 않고 다 맞겠다가 아니고 자, 내가 현재 상태에서 포기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문제가 출제됐을 때 내가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언제 할 거예요? 기본 이론반과 초기 문제풀이반에서 이걸 여러분이 해둬야 돼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부분 점수를 받는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한 특강에서도 제가 부분 점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을 거예요. 부분 점수 1점을 받는 것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포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최대한 내 실력을 발휘해서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준비해두고 하지만 완벽하다고 장담하지는 못하는 부분.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 부분 점수를 받는 것, 감점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언제 연습해야 돼요?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에서 여러분이 연습해야 돼요. 나중에 모의고사 때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절대 못 풀 문제를 제가 내요. 출제를 해요. 뻔히 알아요. 자, 왜 내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 부분 점수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연습하라는 뜻으로 문제를 내드려요. 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연습을 해둬야 돼요. 자, 극단적인 비교를 하겠지만 사실은 극단적일지 모르겠어요. 왜 극단적일지 모르겠다는 말은 좀 이따 해보죠.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자, 어떤 대수학의 실력이 좀 기복이 심해요.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좀 못하고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대수학을 잘해요. 근데 A는 자, 뭘 연습해뒀냐면 부분 점수를 받는 연습을 해뒀어요. 내가 부분 점수를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완벽히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점수를 받을 만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자, B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누가 봐도 누가 더 대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B가 잘하는 사람이죠. 분명히 B가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수학에서 문제 2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이 부분 2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1번 문제에서 자, A는 완벽히 맞아요. B는 자, 기입형이라면 뭐 맞거나 틀리거나 하니까 논술형, 서술형에서 봅시다. 서술형, 논술형 문제에서 문제 1번이 났어요. A는 완벽히 맞을 수가, B는 완벽히 맞을 수가 없어요. 자, 문제 2번에서 자, B는 분명히 자기가 공부가 좀 낮기 때문에 완벽히 맞히긴 또 힘들어요. B는 점수가 이거예요. A는 이 정도까지는 최선 나오죠. 점수 차이를 보면 몇 점 안 나는 데다가 여기다가 A는 부분 점수를 더 받는 연습까지 해뒀다고 칩시다. 부분 점수를 조금 더 받는 답안을 썼다면 자, 이때의 성적은 누가 더 좋아요? A가 더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럴 걱정할 때가 아니지만 시험 마지막에 닥쳐서 내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럴 때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최근 얼마 동안은 1차 시험 오지선당이 있어서 이런 게 없었지만 그 전에 주관식만으로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시킨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저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몇 년 만에 수학 선생님 되려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전략을 이렇게 가요. 왜? 짧게 공부해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만큼 실력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1월 달부터 이렇게 전략을 세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한 5, 6월이 됐는데 내 수학 실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지 않았다? 그럴 때 택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도 분명히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의 전범하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기껏해야 20몇 범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뭐죠? 감점당하지 않게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대수학 정수론 얘기로 들어봅시다. 일반적인 얘기 빼고요. 자, 1, 2월 달에는 대수학하고 정수론을 이제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자, 대수학 정수론은 해석하고 더불어서 임용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대수학 정수론 해석학 미적분학을 포기하고 임용시험을 합격할 걸 기대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과목인데 제가 어느 것을 먼저 할까 고민하다가 대수학을 먼저 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1, 2월 달에 대수학을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자, 대수학하고 정수론을 같이 다루는 이유는 대수학하고 정수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면의 양면 같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대수학은 정수론에서 시작을 하는 학문이에요. 대수학은 왜 발전했죠? 정수론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수학이 발전한 거예요. 결국 대수학은 어디로 돌아갈 걸 목표로 하는 과목이에요. 정수론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목이 대수학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해요. 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애매해요.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는 데 효율적인 것인지 따라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수론을 2학년 때 배워요. 자, 4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드물게. 하지만 대부분 2학년 때 배우는데 2학년 때 배울 때에는 대수학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정수론은 완벽히 무엇만 가지고 배워요? 계산만 가지고 배워요. 자, 열심히 계산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대수학을 알고 보면 한마디면 끝날 것을 우린 열심히 계산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수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수론을 대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대수학의 이론을 통해서 최대한 계산을 줄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할 거냐면, 자, 대수학의 시작은 정수론이라고 그랬죠? 정수에 대한 성질을 먼저 다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수학으로 들어가요. 근데 순서가 보통 군환체로 가는데 환군체의 순서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수학을 마친 다음에 대수학을 바탕으로 정수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 순서를 들어갈 거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려요. 보통의 대수학 교재나 수업은 군을 먼저 다루고 환을 다루고, 자, 환에서 주의될 정역을 다룬 다음에 다항식 환을 다루고 체의 순서로 나가요. 자, 장점이 있어요. 이건 시간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왜? 환의 덧셈은 군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우리가 얘기를 다 해놓으면 환의 덧셈은 다시 다룰 필요가 없어요. 군의 성질을 다 만족하니까 끝. 뭐만 다루면 된다? 곱셈만 다루면 된다. 자, 주의대할 정역을 얘기했어요. 다항식환은 주의대할 정역이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부분 끝.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대수학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군이 대수학에서 가장 마지막에 탄생한 개념이에요. 군이라는 개념은 제일 늦게 탄생한 개념이에요. 역사하고도 반대가 돼요. 역사랑 반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수학자들이 생각의 흐름과 반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정수를 먼저 다룬 다음에 정수의 성질을 흉내내는 게 환이에요. 그래서 환을 먼저 다루고, 자, 더 추상화한 게 군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수환, 다항식환, 주의대할 정역을 다룬 다음에 군으로 갔다 체로 넘어가는 요 순서로 갈 거예요. 단점이 있어요. 중복이 돼요. 자, 환에서 열심히 했던 얘기, 덧셈이 된 얘기가 군에서는 다시 또 나와요. 자, 이런 중복이 돼요. 같은 작업을 앞으로 제가 3번 할 거예요.
나눗셈 알고리즘에 대한 작업을 3번, 언제 정수에서 1번, 다항식환에서 1번, 주의대할 정역에서 1번, 3번 할 거예요. 중도경상에 대한 얘기를 2학 연산만가는 집합에서 1번, 환에서 1번, 군에서 1번, 또 3번 할 거예요. 이게 중복이에요. 1번 하면 될 걸 3번 한다? 하지만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대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왜 싫어하죠? 너무 추상적이라 싫어해요. 조금 덜 추상적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정수에서 해봤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 좀 추상적인 데로 가니까 그걸 흉내내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대수학의 추상성 때문에 대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 순서로 갈 거예요. 자, 중복이 분명히 단점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제가 왜 똑같은 걸 3번 반복하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3번 반복하는 동안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끝을 내자라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자, 그래서 대수학의 본질, 정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강의하는 게 좋아서 대수학 강의가 굉장히 길죠. 차례도 보시면 알겠지만 60강을 가지고 대수학 정수를 우리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목표가 있어요. 기본 이론을 여러분이 1, 2월 달에 공부 한번 했어요. 나중에 또 공부하고 하면 시간 낭비예요. 자, 한 번에 제대로 끝을 내자라는 거예요. 한 번에 제대로 끝을 내고 그 다음 뭐로 들어갈 거예요? 문제풀이로 들어가자라는 뜻이에요. 어중간하게 공부해두면 나중에 또 기본 이론 또 돌아와야 돼요. 이게 더 손해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1, 2월 달에 대수학 정선을 이거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자, 대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예요.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 또 하나가 제일동영상 정리를 이해하는 것. 이 2개가 앞으로 반복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이 나눗셈 알고리즘을 제가 학부 대수학의 절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이걸 3번 할 거예요. 정수에서 GN을 만드는 작업. 이때 나눗셈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그때 정수론에 나오는 합동식을 쓰죠. 법 N을 법으로 한 합동식을 만들어가지고 자, G3로 만들어요. 정수를. 그 작업을 또다시 다항식환 fx에서 또 잉여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요. 환을 제대로 다루기 전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환에서 또 한 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번에서는 나눗셈 알고리즘이 눈에 보여요. 진짜로 나눠요. 그런데 3번째 작업에 가면 나눗셈이 사라져요. 안 나눠요. 나머지란 말이 안 나와요. 자,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때 했던 나눗셈 알고리즘을 굉장히 추상화시켰어요. 자, 어떤 말로 바뀌어요? 나눗셈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이 이데알의 이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데알의 이론에 숨어버려요. 나눗셈 알고리즘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 나눗셈 알고리즘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잘 봐둘 거예요. 여긴 눈에 보이거든요. 실제로 나눗셈을 할 거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상태인데 변형이 돼서 어떻게 변형이 돼서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이 학부 대수학의 절반인 나눗셈 알고리즘을 3번 반복해서 완벽히 이해할 것이고요. 자, 제일동영상 정리는 여기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2학 연산만 가질 때, 환일 때, 군일 때 몇 번 반복을 해서 이제 제일동영상 정리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볼 거예요. 저희 제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을 받고 그다음 보충 강의를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고요. 제 수강생들만 회원 가입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공개된 카페는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올린 보충 강의는 삭제를 했고요. 보충 강의는 아마 처음엔 별로 없을 거예요. 나중에 시험에 닥치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못했던 얘기들, 하지만 여러분이 잠깐 들어두면 도움이 될지 모르는 얘기들을 나중에 보충 강의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만든 강의는 현재 다 삭제했으니까 현재는 강의가 없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 질문을 받아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 강의 노트가 굉장히 두꺼워요. 필기할 양이 굉장히 많아서 작년, 재작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필기하다가 제대로 강의를 못 듣겠다 하시는 분이 많아서 강의 노트를 제가 제공해 드리기로 해서 제공해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강의 노트만 보고 또 읽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 강의 노트는 공부할 때 참고 자료고요. 여러분만의 강의 노트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 여러분의 강의 노트에 제 강의 노트에 있는 얘기를 전부 다 옮겨 쓰라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져요. 강의 노트는 제가 드린 것보다 얇아져야 돼요.
자, 일단 1, 2월 달에 제 수업을 들은 다음에 3, 4월에 한번 복습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강의 노트를 만드시는데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얇아져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강의 노트는 점점점 얇아져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건 쓰지 말아야 돼요. 뭐하러 써요? 강의 노트는 왜 만들죠? 나중에 읽을 거예요.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걸 또 써요? 그걸 또 눈으로 또 봐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중복이에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알았다 싶으면 과감히 빼세요. 그런 부분들은. 자, 증명하는 단계도 나는 이만큼 단계를 증명해 드렸어요. 중간 단계를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예요. 강의 노트엔 내가 현재 모르고 앞으로 더 알아야 될 것만 남기는 거예요. 수학은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읽어야 될 양이 점점 줄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 반대로 하죠. 자료를 계속 모아요. 시험 볼 때까지 가면 자료가 점점 늘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못 읽어요. 조금 읽다가 버려요. 못 읽어버려요. 자, 떨어지는 시험 공부는 바로 자료를 늘리는 시험이에요. 뭐 해야 돼요? 자료가 점점 줄어서 시험 보기 전에는 자료는 굉장히 얇아져야 돼요. 필기 자료는. 아직 내가 못한 거. 자, 그럼 마지막에 선택할 때 중요하죠. 이건 내가 못한 부분인데 그냥 공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뺄 것이냐. 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뺀 부분이 나중에 봤더니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강의 노트 보면 돼요.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일단 빼세요. 여러분의 강의 노트를 점점 줄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일단 이 정도로 뭐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대수학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제일 처음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를 다루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정수의 기본 성질을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수를 보는데 이거 나 다 알아. 이렇게 넘어가면 곤란해요. 자, 뭐예요? 정수가 대수학의 시작이에요. 이게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타날지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변형이 돼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안다고 봤던 걸 무시하고 나가버리면 변형된 걸 보면 관계가 안 보여요. 그럼 어렵다? 모르겠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를 다룰 때 제가 해드리는 얘기를 볼 때 여러분이 다 안다고 무조건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게 어떠한 관점으로서 대수학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요. 그런 부분을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내용은 어느 책에나 다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수에서 지혜를 만들 때 나눗셈 알고리즘이 쓰여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분이 잘 봐주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환의 이데알 이론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나눗셈 알고리즘 변신을 굉장히 잘해서 나중엔 잘 안 보이게 변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변신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공리 1.1.1은 피아노의 공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수의 성질을 공리로 만들어 놓은 거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빼고 싶었는데 항상 집어넣는 이유는 이상하게 수학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저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교육 하시는 분들이 쓴 책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한번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써드렸고요. 여기 SN이라고 하는 건 N 더하기 1을 뜻한다면 N이 자연수면 N 더하기 1도 자연수이다.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을 보장해주는 부분이에요? 수학적 기납법을 보장해주는 부분이겠죠. 이 정도로만 하고 여기 넘어가겠어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연수의 정렬성 부분이에요. 자, 자연수 N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만 아니라 무엇을 갖는다? 최소 원소를 갖는다. 가장 작은 원소를 갖는다라는 것이 자연수의 정렬성이에요. 자, 이것이 대수학 정수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존재 정리예요. 자, 존재 정리란 말 잊지 맙시다. 자, 무엇이 존재함을 보일 때 가장 결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자연수의 정렬성이에요. 자, 해석학에서는 존재 정리가 굉장히 많아요. 중각값 정리, 최대 최소값 정리, 평균값 정리 등등등이 다 존재 정리예요. 무엇이 존재한다를 보장할 때 쓰이는 정리들이에요. 자, 그런데 해석학을 잘 들여다보면 그 존재 정리의 바탕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뭐죠? 완비성 공리예요.
유계집합은 상한을 갖는다. 똑같은 맥락이죠. 자연수는 아래로 유계예요. 뭐로 유계되어 있죠? 1로 아래로 유계되어 있어요. 공집합만 아니라 뭘 갖는다? 우리 하한을 갖는데 자연수는 닫힌 집합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하한이 무엇일 수밖에 없다? 최소값일 수밖에 없다. 즉 완비성 공리에 해석하게 완비성 공리에 해당되는 말이 자연수의 정렬성이에요. 자, 그래서 대수학이나 정수론 문제를 푸는데 뭔가 존재성을 보여야 되겠다. 자,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할 것이다? 자연수의 정렬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요. 해석학에서는 완비성 공리가 변신을 굉장히 잘해서 중간값 정리로 변신하고 평행값 정리로 변신하고 변신해버려서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요. 대수학은 그렇진 않아요. 이 자연수의 정렬성이 거의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자, 기억해 둡시다. 대수학 정수론에서 뭔가 존재성을 보여야 한다면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다? 자연수의 정렬성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걸 기억해 두는 게 부분 점수를 받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못 풀겠어요. 뭔가 존재를 보여야 돼요. 대수학 문제인데. 자, 이때 답안지에 최소한 뭘 언급하는 거예요? 자연수의 정렬성을 언급해 놓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수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이데알은 정수의 이데알은 주이데알이다. 이런 걸 보일 거예요. 뭘 보이라는 뜻이죠? 생성원이 존재한다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일 땐 당연히 뭐가 쓰인다? 자연수의 정렬성이 쓰인다. 자,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대수학 정수론의 기본적인 존재 정리가 바로 무엇이에요? 자연수의 정렬성이고요. 자,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연수의 정렬성을 쓰는 걸 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때 핵심은 이 S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이냐. S의 선택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S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왜 이걸로 선택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대수학 증명을 쭉 보는데 자연수의 정렬성을 썼어요. 아, 썼구나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뭔가 집합을 택할 거거든요. 공집합이 하는 집합을 택할 때 왜 이 집합을 택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여러분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의 정렬성에서는 이 S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수의 정의 금방 넘어가도 되겠죠. 정수는 자연수 0, 자연수의 음수 마이너스 붙인 것들로 합쳐진 것이 정수고요. 자, 이제 자연수의 정렬성이 정수까지 확장이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정수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요. 아래로 유계라면 무엇을 갖는다? 최소 원소를 갖는다까지 자연수의 정렬성이 확장이 돼요. 그런데 주로 우리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자연수에 0이 추가된다. 여기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음수 몇 개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연수의 정렬성은 정수까지 확장이 가능해요. 아, 그 다음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제가 여러분 강의 노트를 드릴 때, 자, 제가 보이는 화면 그대로 드리게 되면 강의 노트 분량이 굉장히 늘어요. 지금도 200페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화면대로 하면 3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 버려서 그건 여러분 비용으로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의 노트는 좀 빡빡하게 썼어요. 근데 강의할 때 이게 너무 빡빡해 버리면 보기 힘들죠? 강의할 때는 제가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이게 왜 내려가 버렸나요? 여기 제가 좀 이렇게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보는 강의 노트를 두 쪽으로 나눠서 첫 쪽이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고서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강의 노트에 둘로 나눠서 두 번째 쪽이니까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S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겠어요. 정수는 대수학이 기본이기 때문에 정수에서 작업을 군이나 환의 작업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정수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나눗셈 알고리즘 등등등을 얘기할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군이나 환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이걸 어디로 가져올 거예요? 정수론으로 가져올 거예요. 정수로 가져올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기본 작업이에요. 항상 그래서 대수학으로 일반화할 걸 염두에 두고서 정수의 성질을 쳐다보자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정수에서의 약수배수라는 관계가 나중에 환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볼 거예요. 자, 정수 A, B에 대해서 B를 A, C로 쓸 수 있는 정수 C가 존재한다면 A가 B를 나눈다고 하고요.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A가 B의 약수, B가 A의 배수라고 쓰고 이런 기호로 쓸 거예요. A가 B를 나누지 못할 때 기호 이런 기호로 쓸 거예요. 처럼 선 하나 더 긋는 거죠. 자, 이거는 환에서도 똑같은 정의를 쓸 거예요. 안 달라져요. 똑같이 가요. 자, 그런데 어떤 정의는 똑같이 쓸 수 없는 게 생겨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거는 환으로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 정의예요. 환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 없는 정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모든 정수는 1 곱하기 n으로 쓸 수 있어요. 다 잘 알고 있죠? 1은 n을 나눠요. 마이너스는 n을 나눠요. 자, 2하고 마이너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예요.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얘기가 환에서 어떤 말로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당연한 얘기 한다라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당연한 1과 마이너스 1의 성질을 갖는 것이 환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 다른 말로 바뀌어서 불려요. 자, 가역원 또는 단원이라고 부르는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역원 또는 단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수에서 무엇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1이나 마이너스 1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환을 다룰 때 1이나 마이너스 1처럼 다뤄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0은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0은 모든 정수의 배수예요. 모든 정수는 0을 나눠요. n 곱하기 0은 0이니까 약수대로 0은 모든 정수의 배수. 자, 0이 모든 정수의 배수라는 성질이 나중에 또 어떻게 변형이 나타나는지를 또 잘 봅시다. 0의 특징은 여러분 잘 봐줘야 돼요. 여기 나타나죠. 0은 어떤 걸 곱하든지 다 뭐로 만들어요?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요. 자,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곱셈에 대해서 흡수하는 성질을 갖는다고 제가 부를 거예요. 뭐 다른 대수학 책에는 써있진 않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쓸 말인데요. 0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곱셈에 대해서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0을 흉내내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수학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있고요. 아직 대수학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수학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반에 뒤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넘어가도 돼요.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자, 0을 흉내내는 게 바로 뭐죠? EDR이죠. EDR이 바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곱셈에 대해서 다 자기 자신 끌어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EDR의 원소에 환의 원소를 곱하면 자기로 끌어들이죠. EDR은 무엇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0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자, 가역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1하고 마이너스 1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로 일단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1하고 마이너스 1이 모든 정수의 약수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A가 B를 나눈다고 동시인말이 뭐 당연히 볼 수 있죠. 자, B는 AC이다.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C다. 마이너스 B는 A 곱하기 마이너스 C다.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A가 B를 나눈다. A가 마이너스 B를 나눈다. 마이너스 A가 B를 나눈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를 나눈다. 똑같은 말이 돼버려요. 다른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은 약수 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A가 B를 나누면 마이너스 A도 B를 나눠요. A가 B를 나누면 A는 마이너스 B도 나눠요. 약수 배수의 관계에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것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 1과 마이너스 1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환에 가서 무엇의 특징이 돼버려요? 가역원이라고 부르는 것의 특징이 돼버리는 거죠. 가역원을 곱하면 약수 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우리 대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약수 배수의 관계예요. 약수 배수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것들은 뭐라고 부를 거예요, 나중에? 동반원이라고 부르고 하나로 묶어서 다루죠. 이유가 뭐예요? 약수 배수는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 동반원의 개념이 탄생되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는 A가 B를 나누는지 나누지 못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A하고 B가 약수 배수에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즉 B가 마이너스 A라면, 자, B가 마이너스 A예요. C가 A를 나누면 C는 B도 나눠요. 그렇죠? A가 D를 나누면 B도 D를 나눠요. 약수 배수의 관계에서는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1하고 마이너스 1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약수 배수의 관계를 볼 때는 뭐는 무시해 버릴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건 무시하고 볼 것이다. 굳이 어렵게 복잡하게 보지 말자. 환에서도 이 생각을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자, 환에서 가역원의 개념으로 동반원의 개념으로 반복 확장이 되는 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나중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는 기법을 하나 소개를 하겠어요. 이거는 정수에서 못 쓰고요.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어요. A, B가 둘 다 자연수라면 A, B는 A 이상이에요. 왜 그렇죠? B는 무엇 이상이에요? 1 이상이니까. 정수에서 못 써요.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어요. 자, A, B, C가 자연수예요. 자, A가 B, C예요. 그럼 B는 무엇 이하죠? A 이하예요. 정수에서 못 써요. 하지만 자연수에서는 쓸 수 있는 기법이니까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절대값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절대값은 정수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리죠? 0 이상의 정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수에서 0을 뺀 집합에 절대값을 붙여려면 어디로 가버려요? 자연수로 가버려요. 정수에다가는 이걸 직접 못 써요. 이걸 쓰고 싶어요? 뭐에 쓰면 돼요? 절대값을 붙여서 쓰면 되죠. 그래서 이 기법은 자연수만의 기법이다. 정수에서 이 기법을 쓰고 싶으면 뭘 이용해야 돼요? 절대값을 붙여 씁니다. 자, 이런 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자, 책에는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의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걸 첫 번째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A, B가 둘 다 정수예요. A가 B를 나눈다면, 자, B는 0이 아니에요. A가 B를 나눈다면. 자, 어떤 C가 존재해서 B는 AC가 되는 C가 존재하죠. 절대값을 붙이면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보다 C의 절대값. A의 절대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B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거 무엇을 보장해 주죠? B의 약수는 유한개밖에 없다. 정수의 약수는 유한개다라는 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정수가 만약에 100이에요. 약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만 들어있어요? 마이너스 100부터 100 사이에만 들어있다. 많아야 200, 한 201개다. 유한개를 보장해 주죠. 그래서 조금 전에 너무나 당연한 성질이 이제 한번 변주가 돼서 무엇을 보장해 줘요? 모든 정수는 몇 개의 약수를 갖고 있다? 유한개의 약수를 갖고 있다를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조금 전에 기법이에요. 자, 나중에 이런 걸 놈이라고 부르는 거 바꿀 건데요. 이 놈은 선형대 수학의 놈이 아니고요. 한참 뒤에 가면 D 루트 D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때 우리 놈의 성질이거든요. 그때 보도록 할 거고요. 자, B의 약수가 유한개라는 게 이제 무엇을 보장해 줘요? 최대 공약수의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잠깐만요. 또 들어가 버렸네요. 최대 공약수 정의를 가봅시다. A와 B의 공통약수를 공약수라고 부르죠. A까지는 환에 똑같이 가요. 자, 그런데 A, B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최대 공약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이란 말에 우리가 뭘 썼죠? 부등식을 썼어요. 부등식이 들어갔어요. 일반적인 환에서 부등식을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부등식을 못 써요. 자, 이제 그러면 드디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정수에서 우리가 정했던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환으로 확장을 할 것이냐. 환에서는 뭘 못 쓰죠? 부등식을 못 써요. 자,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 이룰 때 서로서라고 보다 똑같은 개념이죠. 자, 일단 먼저를 봅시다. 최대 공약수를 말할 때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둘 다 0인 건 제외하고 말할 거예요. 자, 둘 다 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정수는 공약수예요. 모든 정수는 0의 약수잖아요. 둘 다 0이면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가 있을 수가 없죠. 최대 공약수가 존재하려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어야 가장 큰 값이 존재해요.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면 나머지 하나의 약수가 유한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들어가는 이유가 다른 조건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란 말을 쓰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어갈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등식이 없는 집합으로 정수의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을 확장을 해야 돼요. 최대란 말이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이죠. 자, 결론부터 말하기 전에 이럴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자들이 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다루는 환에 부등식이 없어요. 근데 최대 공약수를 정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부등식이 필요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뭐죠? 해결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여러분이 많이 보는 방법은 환에서 정수로 보내버리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관계를 주는 함수를 만들어요. 그 함수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항식환, 두 개의 다항식은 크기를 비교할 수 없죠. x 더하기 1과 x제곱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크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드는 게 바로 뭐죠? 차수. 차수라고는 함수가 우리 부등식이 없는 집합에서 부등식이 있는 정수로 보내버리는 함수예요. 그래서 차수를 가지고 크기를 말할 수 있게 돼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대수학뿐만 아니라 해석학, 위상수학 모든 수학에서 이런 기법을 써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집합이 뭐죠? 자연수, 정수, 실수, 유리수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다루는 집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합으로 함수를 말해요. 근데 그 함수가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고 있으면 실수에서 성질을 쓸 수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죠? 위상수학 가면 거리. 자, 위상 공간의 거리라는 게 뭐예요? 거리로 보내버리면 실수로 와버리니까 뭘 쓸 수 있어요? 부등식을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수학에서 그런 걸 다룰 때 그냥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등식이 없는 환에서 부등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정수로 보내는 뭔가 좋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나중에 유클리드 정역의 유클리드 노움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아예 부등식 자체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정수에서 최대 공약수의 정의를 뭐를 빼고 다시 만들어요? 부등식을 빼고 다시 만들어요. 정수에서 변형을 하는 거예요. 정수에서 이 정의를 변형을 해서 부등식을 제거해요. 그 정의를 어디로 가져가요? 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에다가 굳이 뭘 주지 않아도 돼요? 부등식을 주지 않아도 되죠. 자, 이거는 조금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역시 수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해석학하고 위상수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위상수학은 전혀 뭔지 모르는 말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해석학에서의 개념을 지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해석학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거리를 없애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예요? 위상수학이에요. 해석학에서는 거리를 써요. 이필론 델타논법이 기본이 뭐죠?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이필론보다 작으면 거리를 반드시 쓰고 있는데 내가 다루는 집합에 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해석학에서 우리가 다루던 것에서 거리라는 개념을 빼고 새로 정의한 다음에 그 정의를 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위상수학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저랑 처음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의 가장 중요한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작업을 둘 다 할 거예요. 다항식환에서는 뭐 할까요? 차수란 걸 이용해서 정수로 함수를 보내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쓸 거예요. 나중에 이데알의 환에서는 자 이제 차수란 걸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변형을 시켜서 바꾼 정의로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작업을 전부 다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A, B가 둘 다 0이 아니라면 자, N은 A의 약수, M은 B의 약수. 두 개의 교집합 중에서 뭘 택하는 거죠? 가장 큰 걸 택하는 거죠? 그런데 0만 아니라면 유한집합이죠? 교집합은 무슨 집합이에요? 유한집합. 유한집합에서 가장 큰 건 당연히 존재한다. 최대 공약수를 존재성을 보장해 주게 돼 있어요. 자,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모든 정수를 나눈다. 이런 모든 A, B의 공약수다. 최대 공약수는 반드시 무엇 이상이다? 1 이상이다도 보장을 받죠. 근데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등식이 과연 대수학에서 의미가 있겠느냐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부등식이 환에 가서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걸 해보세요. 1이 자, 최대 공약수가 1 이상인 이유가 뭐예요? 1이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환에서 모든 수의 약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가역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가역원과 최대공약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부등식이 없으면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무의미하죠. 그래서 이 부등식은 어디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수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환에 가서는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확정할 길이 없어요. 자, 최소 공배수의 정의, 뭐 당연 A와 B의 공통 배수를 공배수라고 부르고 그게 가장 작은 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부를 거예요. 역시 가장 작은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등식이 필요하고 환에서 우리가 바꿀 거예요. 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최대 공약수 똑같은 방법인데 우리는 어디를 초점을 둘 거예요? 최대 공약수에 초점을 두고 볼 거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방법은 똑같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최소 공배수의 존재성을 뭐가 보장해 주죠? 자연수의 정렬성이 보장해 주죠. 공배수의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게 자연수만 있는 거 보면 공집합이 아니니까 뭐가 존재한다? 가장 작은 원소가 존재한다. 자, 최소 공배수의 존재성은 역시 뭐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연수의 정렬성이 보장해 주는 것이다. 뭐 시험에는 안 나와. 이런 거 나올 사람만 안 나오지만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나중에 큰 차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무엇이에요? 자연수의 정렬성이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순서관계 부등호가 없는 집합에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가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고요. 이미 설명을 다 드렸죠? 이 부분 넘어갈 거예요. 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소수라고 하는 개념을 갈 거예요. 자, 소수는 양의 약수가 1과 자신만인 자연수를 소수라고 불러요. 다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환에서 쓰지 못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양의 약수가. 약수를 뭐로 제한했어요? 0보다 큰 것으로 제한해버렸어요. 뭐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이용해서. 환에서 저 개념을 쓰려면 양의 약수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환으로 확정할 때는 부등식을 약수의 범위를 억지로 제한한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자, 3의 약수는 사실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4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몇 개를, 2개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음수니까 빼버리죠. 2하고 3 중 약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소수라고 부르자예요. 억지로 뺀 거예요. 근데 그 억지로 빼는 도구가 뭐예요? 부등식이에요. 그 부등식은 환에 쓸 수 없어요. 그렇다면 환에서는 저 억지로 빼는 작업을 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면 환에서 저걸 쓰려면 억지로 빼는 작업을 없애야 돼요. 나중에 이 소수라는 개념, 이 정의가 환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기하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자, 그때 우리 저 억지로 빼는 걸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등식이 없는 환에서는 약수의 범위를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나중에 환에서 쓰는 것처럼 하려면 자, 소수의 개념을 정수로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정수로 소수의 개념을 확장하면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p 4개밖에 없는 수를 뭐라고 부르자? 소수라고 부르자. 이게 정수로 뭐의 개념을 확장한 거예요? 소수의 개념을 확장한 거예요. 아까는 자연수로 딱 제한해줬죠? 자연수는 대수적으로 좋은 집합이 아니에요. 덧셈에 대해 군이 못 돼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2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없어요. 최소한 대수학적으로 관심을 가지려면 정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소수의 범위를 여기까지 확정을 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대수학에서 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약수를 뭐로 제한을 해요? 자, 이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3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소수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소수라고 불렀던 것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소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자, 나중에 이 정의가 환에서 기하원이라는 개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p인 수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어떤 수죠? 모든 수의 약수. 나중에 환에 가면 가역원이란 말로 바뀔 거예요. 약수가 가역원과 플러스 마이너스 p는 뭐죠? p에다 뭘 곱한 거예요? 가역원을 곱한 것들이죠. 환에 가면 뭐라고 부를 거예요? 동반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환에서 p가 기하원이다.
자, 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가역원과 동반원밖에 없으면 기하원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정의가 확장이 되는 게 바로 이 소수의 정의예요. 자, 환에서 확정하려면 정수는 환으로 다뤄야 되죠. 정수는 아직 환이거든요. 자, 아직 환의 정의는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대수학을 들어봤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얘기를 할 거예요. 환의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말을 무시하면 돼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정수를 환으로 다룬다면 마이너스 3도 뭐예요? 기하권, 즉 소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정수의 소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하나 갖고 있어요. 정수의 정의는 약수가 무엇밖에 없다? 가역원과 동반어밖에 없는 걸 소수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근데 소수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 등장을 해요. 정수에서는 동치기 때문에 차이 나는 건 몰라요. 환에 갔더니 그 동치가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또 하나 다른 중요한 성질을 갖는 것을 이름을 붙여서 소원소라는 이름으로 붙일 거예요. 그 성질이 좀 이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정수 범위에서는 그래서 P가 소수이다고 마이너스 P가 소수이다 동치라는 말을 쓰겠어요. 자, 익숙하지 않지만 환에서 우리가 쓸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우리는 자연수 범위의 소수가 정수론에서는 쓸 거예요. 정수론에 가서 소수가 소수다. 정수론은 산물소수라고 마이너스 3 소수라고 안 부르죠. 정수론을 다룰 때는 우리가 익숙한 n 범위의 소수를 다룰 거고요. 대수학을 다룰 때는 정수 범위의 소수를 이 두 개를 혼용해 쓸 거예요. 수업식은 혼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 때문에 혼동하지는 않기를 바라겠어요.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저 두 개를 써 나갈 거예요. 자, 정리 1.1.8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D가 A를 나누고 D가 B를 나누면 D는 A 더하기 B, A 빼기 B를 나눈다. 너무나 당연한 성질이에요. 하지만 이 당연한 성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본 기법이에요. 제가 기본 기법이라고 말하는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이 수학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잘 푸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단순한 기본 기법을 잘 적용해서 반복해 적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우리 증명의 핵심이 돼버려요. 뭐 증명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 D가 A를 나누고 D가 B를 나누니까 A는 DC, B는 DK로 쓸 수 있고요. A 더하기 빼기 B는 이렇게 써지니까 D는 A 더하기 빼기 B를 나눈다. 너무나 당연해요. 자, 이제 이 기본 기법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A가 B 더하기 빼기 C예요. D가 A, B, C 중에 어느 두 수를 나누면 세수의 공약수이다.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얘기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갈 거예요. 자, 정리를 하나 증명합시다. 이 정리는 여러분이 착각을 많이 하는 정리예요. 숙제가 바로 여러분 착각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가 D예요. 자, 이제 몇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 공약수를 말한단 말은 둘 다 0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가정에 있어요. 자, 안 쓰더라도 둘 다 0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라고 꼭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앞으로 안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몇 이상이라고 알고 있죠? 1 이상이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정수론 범위니까. 자, 그러면 D분의 A하고 D분의 B는 서로 소이다. 자, D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니까 D는 A를 나누고 D는 B를 나눠요. 자, 따라서 D분의 A 정수고 D분의 B도 정수죠. 둘 다 정수예요. 분수처럼 썼지만 둘 다 정수예요. D분의 A는 우리 C, D분의 B는 D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 거거든요. 정수예요. 자, 그러면 D분의 A하고 D분의 B의 최대 공약수를 C라고 부르겠어요. 1 이상인 거 알고 있죠. 저 C라고 놓으면 어떤 Mn이 존재해요. D분의 A는 C 곱하기 M, D분의 B는 C 곱하기 N. C가 최대 공약수니까 이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A는 뭐예요? DCN, B는 DCN. 자, DC가 뭐하고 뭐의 공약수죠? A하고 B의 공약수.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자, D가 뭐예요? 최대 공약수거든요. A와 B의 공약수 중에 뭐한 값이에요? 제일 큰 값. 정이죠. 그래서 D가 DC 이상이에요. 최대 공약수인데. 자, 그런데 이거 전부 자연수거든요. 자연수에서는 뭐가 더 크거나 같아요? D보다 DC가 더 같죠. 아까 했던 기본 기법. 따라 두 개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다. C는 1이다. 서로 소다.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자, 역시 증명 과정을 잘 보면 아까 했던 기본 기법하고 정의밖에 안 쓰였어요. 자, 이제 숙제가 뭐냐면 A하고 B가 최종역수 D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둘 다 D로 나눠졌죠. 둘 중에 하나만 D로 나눌 거예요. D분의 A하고 B가 서로 소거나 A하고 D분의 B가 둘 중에 하나는 서로 소일 것이다. 둘 다 서로 소란 말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서로 소일 것이다. 이게 참일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 동안에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건데 강의 노트에 있지만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쓸 기법을 봅시다. 자, 이거 m 더하기 n과 n의 최소공약수는 mn의 최소공약수 똑같다는 이걸 보일 거예요. 이걸 보이고 나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거든요. 이 결과를 우리가 두 개가 서로 소인 걸 보일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 결과만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증명은 간단해요. D가 이 m과 n의 최대 공약수라고 합시다. 자, 최대 공약수는 저 수업 시간에 괄호를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볼 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수업 시간에 제가 최대 공약수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 어떤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GCD란 말 앞에 꼭 붙을 때가 있어요. 이 괄호가 수학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기호예요.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요. 순서상의 뜻도 있죠. 1과 2의 순서상. 자, 이 순서상을 쓸 때 최대공약수를 이걸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채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최대공약수인지 순서상인지 몰라요. 채점해 줄 수가 없어요. 나는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점수는 없어요. 왜? 내가 최대공약수로 쓴 거를 채점하는 사람은 순서상으로 보고요. 내가 순서상으로 쓴 거를 최대공약수로 읽어버리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죠. 여러분이 임용시험을 채점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을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10명, 20명도 아니죠. 몇천 명을 채점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뜻으로 썼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호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감점당하지 않는 답안을 쓰는 요령 중에 기호를 쓰는 것.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익숙한 기호가 아닌 다른 기호를 바꿔 쓰는 연습해야 돼요. 자, 제가 최대공약수를 계속 D로 쓰고 있죠? 근데 문제에 이미 D가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최대공약수를 D로 써버리세요. D가 최대공약수였다가 또 다른 D였다가 왔다 갔다 해버려요. 답안지가 맞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내가 굉장히 익숙한 기호를 버리고 다른 기호로 바꿔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 기호를 못 쓸 때가 생겨요. 연습 안 해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기호를 써버려요. 이거는 시험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연습해둬야 돼요. 자, 지금은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고 첨삭을 하면 그때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첨삭을 하다 보면 전혀 내가 쓴 뜻하고 다른 뜻으로 답안지가 보여요. 자, 그런 답안지를 쓰면 당연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기호는 일단 최대 공약수의 기호를 쓰겠지만 나중에 바꿀 거예요. 그래서 D는 M하고 N의 최대 공약수고요. C는 M 더하기 N과 N의 최대 공약수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D는 뭐를 나누죠? D는 M과 N을 나누죠. 자, 그러면 아까 기법이에요. D는 뭐도 나눠야 돼요? M 더하기 N도 나눠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어요. N과 N의 최대 공약수는 무엇도 나눠야 돼요? M 더하기 N도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D는 M 더하기 N과 N을 둘 다 동시에 나누죠? 공약수예요. C는 최대 공약수예요. 뭐가 더 크거나 같아요? C가 더 크거나 같아요. 자, C는 M 더하기 N과 N의 약수예요. 그러면 M 더하기 N 빼기 N도 나누죠. C는 뭐도 나눠야 돼요? M을 나눠야 돼요. C는 그래서 N과 M의 공약수예요. 자, 아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한 기법이 이런 데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할 때 떠올리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수학의 기본 이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못 풀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당연한 얘기다라고 내가 느낀다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은 이 정리를 언제 떠올려야 돼요?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저걸 써야겠구나 하고 떠올리는 것이 저 정리를 아는 것이에요. 이걸 언제 연습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기본 이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하나 풀어드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런 정리가 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정리를 실제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문제풀이, 정리의 쓰임새를 아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요. 이 미묘한 차이를 극복해 넘어가면 아는 거고요. 못 넘어가면 안다고 계속 착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이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고요. 어떻게 쓰이는지 잘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무엇과 무엇의 공약수예요? N과 M의 공약수. C는 무엇 이하죠? D 이하. 왜? D는 M과 N의 최대 공약수니까.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이하다. 두 개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최대 공약수가 똑같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냈어요. 첫 번째 응용을 봅시다. 자, 4567하고 5433을 더하면 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최대 공약수는 이 두 개의 최대 공약수다. 이 두 개 서로 소인 건 눈에 보이죠. 자, 이거는 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2하고 5밖에 없고요. 2하고 5를 약수로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죠. 여긴 소인수가 2하고 5가 소인수가 아니니까 서로 소이다. 끝. 자, 이게 굉장히 커다란 숫자인데 서로 소인 숫자를 만드는 기본 기법이에요. 여러분이 10자리 숫자 두 개가 서로 소가 되게 만들고 싶어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한쪽에 뭘 써요? 10자리, 8자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쪽에 뭘 쓰면 돼요? 우리 1억. 10억인가요? 10억. 한쪽에 뭘 써요? 소인수가 5하고 2가 없는 10억 이하의 숫자를 아무거나 써요. 빼버리면 끝. 실제로 나눗셈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서로 소인지 보려면 사실은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 수는 없죠. 문제를 만드는 사람과 문제를 푸는 사람의 차이예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서로 소임을 보이시오. 문제를 푸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들고 뭘 써야 돼요? 유클리드 호집법으로 열심히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를 또 하나 이해를 하면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쓸 거고요. 자, 더 중요한 응용을 다음 시간에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저걸 가지고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작업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최대 공약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